네, 안녕하십니까. 금전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 드디어 분산 투자 끝내고 위험으로 넘어왔어요.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위험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위험 상당히 까다로워요. 요 부분들은 아무리 제가 쉽게 풀어들어도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천천히 정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봐도 괜찮을 정도예요. 자, 위험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생기는 위험들은요, 내가 걸어가다가 넘어져요. 그래갖고 뭐 무릎이 까지거나 팔이 부러졌을 때,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놔서 내가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평상시보다 밥을 더 많이 먹고 기분이 더 좋아요. 이거는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맞죠? 그러나 얘를 우리가 이 금융, 파이낸스로 딱 갖고 들어오는 순간 길을 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팔이 부러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엄마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해서 배부르게 먹고 내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또한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항상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이다요. 여기서 사이클이라는 건 상승과 하락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인생도 실은 굴곡이 언제나 있잖아요. 인생도 굴곡이 있어서 너무 좋은 일이 계속 연속으로 발생하면 불안하잖아요. 왜 이러지? 뭐가 어떻게 되려고 하지? 이러면서 되게 불안해지죠? 그 위험인 거예요. 우리는 위험이라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살든 투자를 하든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사이클이 있으니까. 하지만 좋을 때, 나쁠 때, 즉 좋을 때 또한 위험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투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 배웠었죠. 분산 투자는 A라는 주식이 아무리 잘 올라가도 반대로 떨어지는 주식을 항상 갖고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떨어졌을 때 걔를 도와줄 애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애니까. 맞죠? 자, 그럼 위험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위험은 분산 투자에서도 한번 정의를 해드렸었는데, 위험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그러면 위험을 제거한다는 개념과 위험을 통제한다는 개념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나? 이제 이런 거예요. 위험을 제거한다라는 거는요,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날까봐 내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운전을 하지 않고 걸어만 다니겠어. 위험을 제거시켰죠. 이건 좋은 방법이다? 아니다? 이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강원도에 여름 휴가 가야 되는데 나는 차 사고 날 게 두려워서 강원도를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름을 다 써도 갔다 오면 끝나겠죠. 발 한번 담그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제거하지 않고 통제한다는 개념은 자동차 운전을 하되 안전벨트를 잘 매고 과속을 하지 않고 졸리면 쉬어가고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하고 환기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날 위험을 낮추는 게 위험을 통제하는 게 되겠네요.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파이낸스에서도 이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를 포함한 자산에 투자하는 데에서도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은 결코 좋지 않은 거예요. 왜? 효율성이 더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식이나 금융에서는 위험을 제거한다면 뭐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수익이 없다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용어에서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개념은요, 무조건 많은 이익을 보려면 많은 위험을 추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 또한 위험에 대한 이해가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위험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들은요, 항상 다 수익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볼까요? 자동차 운전을 예를 들었으니까 자동차로 해볼게요. 내가 술을 많이 먹고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요. 그러면 술을 안 먹고 운전을 해도 차 사고 날 확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내가 술을 만취해서 운전을 하면 사고 날 확률은 100%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리스크를 높이기 위해서 술을 한잔 했어. 술 먹고 집에까지 사고 안 나고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이런 거잖아요. 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흐름을 쫓는, 즉 테마를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트렌드를 너무 뒤쫓다가 보면 그러한 것들이 너무 높은 리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거품 꼈다 이야기하죠. 그 거품이 실은 다른 말로 바꾸면 위험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위험이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위험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위험이 높아졌다라는 개념은 실은 어떻게 바라보면 통제하지 못하는 위험이 너무 커졌다라는 게 맞아요. 또 다르게 말하면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위험이 아닌 수익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위험만 높아졌다는 개념이 맞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가져오는 거, 위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 위험, 내가 받아들이는 위험은 언제나 수익률로 전환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조금 이번 시간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위험도 계속 듣다가 보면 아, 이거구나 라고 될 거예요. 됐죠? 네. 첫 번째 시간, 위험은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더 가면 머리 아파요. 위험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게요. 앞선 영상에서 위험은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위험이고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위험이다. 이런 이야기 좀 강조 많이 했었죠. 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그렇다면 이 위험이라는 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건 어떤 거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게 위험한 거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은 곧 그렇죠. 수익률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위험까지도 제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 했었네요. 됐죠? 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갈 건데 이번 영상은 약간 더 이제 깊이가 있어질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표준 편차라는 용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안 배웠겠지만 중학교 때가 되면은 표준 편차라는 그 수학에서의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조금 배워요. 그쵸? 그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지금 주식이라든가 이런 금융 자산에서 이야기하는 위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표준 편차예요. 자, 표준이라는 걸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중앙,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표준이라는 건 우리 스탠다드잖아요. 어떤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있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이렇게 벌어지냐, 편차가 생기냐라는 걸 나타낸 게 표준 편차예요. 되게 단순하죠. 네.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얘가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왼쪽으로 벌어지면 이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벌어지면 플러스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 금융에서는 앞선 영상에서 계속 강조했던 얘기인데 중심이 있으면 중심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멀어져 나간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위험하고 떨어져도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즉 표준 편차에서 어떤 기준값을 벗어날 가능성을 전부 다 위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수학 공식, 어떤 수학 이론이 될 수도 있는데 얘를 얼마만큼 이해하는지가 위험을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조금 더 그런 표준 편차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뭐 이제 그 자격증 시험에서는 계산을 할 때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써요. 하지만 이제 자격증 시험이 아닌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표준 편차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바로 총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은 위험인데 모든 위험을 다 합친 총위험을 우리가 수학적 용어에 표준 편차라고 사용을 해요. 지금부터는 표준 편차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총위험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볼게요. 자, 그러면 좌우로 벌어질 위험, 이런 총위험이라는 건 과연 어떤 개념이냐? 이 개념은 앞선 영상에서 엄청 강조했었던 통제되는 위험하고 매우 연관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총위험이니까 무언가를 더한 게 총이란 값이잖아요. 그럼 총위험은 뭐를 더한 거냐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과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애를 더한 게 총위험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체계적인 애랑 체계적이지 못한 애예요. 비체계적인 애. 이 둘을 더한 게 총위험이라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은 체계적인 애와 비체계적인 애가 언제나 더해지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쓸모가 없는 위험이에요. 그럼 위험은 다 쓸모없는데? 아니죠. 이것도 이제 지난 영상을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제가 이제 스토리를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위험은 항상 뭐를 대신해 준다? 그렇죠. 수익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애가 위험이다 라고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위험 중에서 즉 총위험을 나눠보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수익률로 전환이 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수익률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위험, 이런 위험을 내가 다 감당해버리면 수익률로 전환되지도 않는데 위험한 애를 그냥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얘를 없애야 되겠죠. 그 없애야 되는 위험을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시키고 체계적 위험만을 감당해서 그 체계적 위험에 대한 보상인 수익을 얻어내는 게 우리가 궁극적인 투자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렇다면
다 알고 있을걸요, 여러분들. 지금 첫 영상부터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이걸 쭈루루 보신 분들은요, 지금 느낌이 빡 와야 돼요. 느낌 안 오면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렇죠? 분산 투자. 우리가 분산 투자 왜 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애들 하나로 묶어놓으면 분산 투자라고 했었죠. 그럼 왜 반대로 움직이는 애를 하나로 묶을까요? 예상치 못한 변동이 생겼을 때 그 예상치 못한 변동을 서로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그때 없어지는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라지는 위험들이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포트폴리오를 배웠을 때 하나가 제가 약간 애매하는데 뒤에 영상을 듣다 보면 이게 해결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그 포인트가 여기에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왜 구축해야 되냐, 분산 투자를 왜 해야 되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는 변동성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그 변동성을 없앨 게 아니라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는 위험만 제거시키고 우리가 수익으로 전환되는 위험은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즉 리스크 앤 리턴이에요. 위험을 얼마만큼 감당하냐에 따라서 리턴 값이, 수익률이 달라진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 있다면 그 수익률에 맞는 수준의 위험만을 감당을 해야지, 목표 수익률은 요만큼인데 감당하는 위험이 이렇게 높아버린다면 이 둘의 차이만큼은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도, 리스크만 높아지는 거지 수익률은 전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예가 테마주 같은 애들이에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기업 실적 발표도 그렇고 별거 없는데 이 테마주들이 테마를 타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향후 모멘텀이라고 하죠. 기업의 성장력이 좋아져서 테마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들은요 계속 많이 올라요. 근데 이렇게 아무 이슈도 없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상한가를 막 치는 애들은요, 이런 애들은 그렇죠, 비체계적 위험값들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시키지 못한다면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 갖다가 우리가 투자를 들어가는 순간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비체계적 위험을 대신할 수 있는 상관관계 값들을 봐야 되는데 테마주랑 역외상관이 걸리는 경우들이 되게 드물죠. 또는 떨어지는 만큼 충분히 올라오질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좀 더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상을 차려요.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 상 위에 밥이, 흰 쌀밥이 있고 고기가 있고 뭐 김치가 있고 야채가 있고 생선이 있고 국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 옆에 우리 몸에 아주 안 좋은 뭐 젤리라던가, 젤리가 무조건 안 좋다고 하긴 힘들지만 얘네들에 비해서 영양가는 매우 낮고 그 몸에 안 좋은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밥상에 있는 밥과 반찬을 다 먹어야 한다면 불필요한 것들을 먹어서 에너지가 되지도 못하고 살만 찌고 건강만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게 바로 뭐다? 비체계적 위험과 동일한 거다.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바라볼 때는 체계적 위험만 감당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체계적 위험을 감당했을 때 수익률로 전환이 잘 되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지표에서는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합쳐진 총 위험이라는 지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지표인 표준 편차, 즉 시그마예요. 아시겠죠? 표준 편차를 우리가 수학 기호로 시그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애들을 주로 위험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쓰기 때문에요, 이 지표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지표 안에서의 체계적 위험만 감당을 하고, 즉 체계적 위험만 빼내고 비체계적 위험을 계속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비체계적 위험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그렇죠,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거라고요. 분산 투자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이제 앞서 분산 투자부터 수익률이라는 개념 잠깐 보고 위험까지 넘어왔는데, 이를 넘어오는 흐름 안에서의 스토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투자라는 건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봤을 때 수익률은 계속 내고 싶은데 위험은 낮추고 싶잖아요. 그때 이 낮춰지는 위험이라는 게 바로 비체계적 위험을 지워내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완성시키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다.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분산 투자 이론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에서 비체계적 위험을 지워버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위험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앞선 시간에 위험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어떤 얘기 했어요? 표준 편차 얘기했죠. 총 위험이라는 개념 한번 잡아놨고, 우리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애 지워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는 아주 불필요한 위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시킨 체계적 위험만이 수익률로 전환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지난 영상이었네요. 그렇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조금 진행해 볼 거냐면 그 표준 편차라는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이 표준 편차는 금융 자격증을 딸 때는 말할 게 없어요. 그 어떤 금융 자격증에서도 표준 편차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모든 금융 자격증에 표준 편차는 다 나오고요. 또 거꾸로 그러면 금융 자격증이 아니라 나는 그냥 금융에 대한 지식이 얻고 싶은데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펀드 평가 보고서라던가 펀드 설명서 이런 거 보면은요, 거기에 표준 편차 값이 수익률의 이제 범위 값이 나와요. 그 수익률의 범위 값을 결정할 때 이 표준 편차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수익률의 범위 값을 결정하거든요. 그 이야기 조금 풀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표준 편차라는 그 지표를 순수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중학교 수학 시간으로 되돌아가요.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에 가보면 통계 시간에 어떤 거 배우냐면 뭐 반평균 키 배우고요. 그 반평균 키의 표준 편차, 편차의 값 이런 거 배우고 하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 반에 아이들이 9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5번이 딱 가운데 있는 애죠. 그 5번 아이의 키가 170cm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번호가 하나씩 작아지고 커질 때마다, 번호 하나씩 움직일 때마다 각각 1cm가 작아지거나 1cm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 170이면 4번은 169, 거꾸로 6번은 17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3번은 168이 되고 7번은 172가 돼요. 그럼 뭐 8번은 173이 되고 이렇게 해서 키가 커지겠네요. 그러면 요 1번과 9번 이 둘의 키는 1번은 166이 될 거고 4칸이 떨어지니까 170에서 10번은 4칸이 올라가니까 174cm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66과 174까지 요 전체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 편차의 양극단 값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6에서 174까지 이 전체는 8cm죠. 그러니까 평균이 170cm이고요. 얘네들이 최대로 움직이는 범위값은 8cm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몇 cm까지 하락한다? 4cm까지 하락하는 거고 상승 또한 최대 4cm까지 상승을 할 수 있겠네요. 됐죠? 이런 경우에는 평균 170이라는 값에 비해서 좌우 변동값이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매우 작죠. 그러니까 극단값까지 가더라도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 해볼까요? 펀드. 자, 펀드를 우리가 설정을 해서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어요. 인덱스 펀드가 코스피 주가지수 수익률을 이제 추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 5% 정도 돼요. 그런데 이때 위험이 한 2% 정도 된다면, 우리가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면 한 단계 벗어날 때마다 2%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평균이 5%인데 편차가 2%면 이 편차가 한 번, 두 번, 세 번만 넘어가도 마이너스 1%예요. 2%씩 계속 작아지니까. 그러면 최종 여기에 가면 마이너스 1% 되겠죠. 6만큼 작아질 테니까. 이해돼요? 그럼 거꾸로 3칸은 우측으로 간다면 6만큼 커지니까 11%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균값과 편차의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이 표준 편차가 얼마만큼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변동폭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비체계적 위험까지 결합되어져 있다면, 즉 수익률이 5%인데 위험이 7%예요. 한 단계만 움직여도 바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 한 번만 우측으로 뛰어도 바로 12%. 원래 평균값보다도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의 값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지표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 요 이야기가 되겠네요. 됐나요? 예. 그런 의미에서 표준 편차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서 표준 편차라는 애, 우리 그 모양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같이 생겼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린 왕자에 보면 보아뱀이 이제 코끼리를 삼키니까 머리는 작고 꼬리는 얇은데 그 배 부분만 이렇게 코끼리를 먹으니까 둥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종 모양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종을 이제 위에서 매달아 놓은 이런 종 모양으로 생겨져 있는데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림이라던가 어떤 약간의 글씨를 써가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보세요. 이때 이 표준 편차라는 애는요, 그 단순하게 생긴 그 모양이요, 종 모양처럼 생겼다고는 하는데 그 종 모양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냐면 이 종을
평균이라는 그 표준이라는 게 제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이 기준이라는 애를 중심으로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해야 돼요. 데칼코마니처럼. 아시겠죠? 그러니까 왼쪽의 모양과 오른쪽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면 이런 애를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부르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편차 값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왼쪽으로 3칸 간 거랑 오른쪽 3칸 갔을 때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움직인 거지 그 절대값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좌우의 모양이 다르다면 왼쪽 3칸과 오른쪽 3칸에 갔을 때 걔네 둘의 이 절대값의 차이는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실질적으로 즉 통계적으로는요. 위험을 바탕으로 수익률을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나중에 아주 나중에 옵션이라는 부분들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부분들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표준 편차라는 개념에서는요. 아직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개념, 표준 편차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 하나는 뭐라고요? 좌우가 언제나 대칭하고 있어야 된다. 이 개념 하나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왜 그렇다? 마이너스와 플러스 즉 벌어지는 정도에 따른 위험은 마이너스 영역으로 가든 플러스 영역으로 가든 동일한 수준의 위험으로 우리가 느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번 영상은요, 표준 편차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몇 가지 나누어 봤고, 이 표준 편차라는 애가 어떤 애다라는 실은 뭐, 이제 중학교,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는 수준까지의 아주 얕은 수준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표준 편차라는 값을요, 실제로 이제 기호도 그리고 표준 편차에 대한 해석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그림과 설명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려 볼게요. 아시겠죠? 지난 영상에 마무리했었던 그 위험에 대한 또 다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파트 2가 있는 거예요. 이제 위험 그만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아마도 한 가지 궁금점이 남아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궁금점이냐면 너가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초위험이라는 애가 있고 비체계적 위험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워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체계적 위험만 살려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고 왜 그러냐면 체계적 위험이 즉 수익을 대변하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강조해 놓고서는 갑자기 표준 편차라는 총 위험으로 빠져들어가서 그걸 안 풀어줬잖아요. 뭘 안 풀어줬어요? 체계적 위험이 뭔데? 이거 좀 안 풀어줬죠. 그 이야기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 한 2-3개 정도는요. 체계적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자, 체계적 위험 우리 처음 듣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언제 들었어요? 베타라는 개념 기억나시나요? 아주 초반에 나왔던 영상인데 베타라는 개념이 우리의 체계적 위험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베타라는 애를 먼저 우리가 체계적 위험을 조금 빼내고 똑같은 용어인데요. 베타라는 용어를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베타라는 애가 과연 어떤 용도를 갖고 있냐. 베타는 이름이 많아요. 그 우리 어렸을 때 동요처럼 엄마가 부르면 뭐 왕자님, 누나가 부르면은 뭐 이렇게 많은 별명을 가진 동생이 있는 것처럼 이 베타라는 애도요. 상당히 많은 그 용도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용도, 첫 번째 용도는요. 민감도라는 이런 용도가 있어요. 그러면 민감도라는 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베타는 모든 주식의 베타 값은 다 나올 거예요. 대부분의 주요 주식들은요. 녹색 창에다가 우리가 검색만 해봐도 그 베타라는 값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베타라는 값을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시장이 움직일 때 이 주식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베타 값이에요. 뭐랑 조금 비슷해요? 우리 분산 투자했을 때 봤었던 상관계수랑 조금 비슷하죠. 근데 상관계수는 자산 간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요 베타라는 애는요. 시장 대비 개별 주식이 얼마나 예민하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보는 지표가 바로 베타가 돼요. 예를 들자면 전자, 자동차 이런 업종들은요. 1보다 큰 게 통상적이에요. 베타가. 그러니까 시장이 10% 올라갈 때 베타가 뭐 한 1.2다 그러면 시장보다 1.2배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10% 상승을 하면 이 베타가 1.2인 주식들은 12%만큼 상승을 하겠네요. 거꾸로. 그럼 베타가 1이 안 되는 애들, 뭐 0.8 이런 애들은 시장이 10% 올라갈 때 몇 프로? 8%까지만 오르는 애들이 베타가 1보다 작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베타라는 애는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즉, 시장의 움직임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다른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수많은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여러 지표들 또는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전부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증시가 상승될 가능성이 크다. 또는 지금이 제일 바닥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증거들은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면 더 이상 금리 인상하지 않고 이제 곧 금리를 낮춰갈 거야, 앞으로. 그럼 금리가 앞으로 떨어진다라는 건 증시에 상당히 좋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커지겠죠. 그런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베타가 1보다 큰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까요? 베타가 1보다 작은 애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까요? 상승장이 갈 거니까. 그렇죠. 1보다 커야 되겠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니까. 이해되시죠? 뻥튀기 되는 거. 그러다가 점점점 시장에서 시그널이 와요. 과열이야. 지금 시장에 물가가 너무 높아.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시그널들이 들어오면 그런 시그널 자체가 주가를 하락시킬 영향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럴 때는 시장이 떨어질 때 시장의 하락폭보다 더 적게 떨어지는 애들이 좋겠죠. 그러니까 베타가 1보다 작은 애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애만 무조건 넣는 건 아니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개념 배웠죠. 그러니까 6대4, 4대6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 상승할 거라고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다 바닥 더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반등해서 치고 올라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한쪽으로만 이렇다고 해서 베타가 1보다 큰 애들로만 포트폴리오를 다 담고 1보다 작은 애들로만 다 담는 건 분산투자 지금까지 제가 몇 개 되지도 않는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 상관계수라는 지표를 측정해내기가 어렵다면은요, 베타라는 지표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 베타라는 애 민감도다 이거 하나만 알았는데도 상당히 유용하죠. 실제로 베타를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이라는 통계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회귀분석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증시를 설명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면은요 그 해당 주식의 베타 값들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자,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러 가도요 펀드에도 베타 값이 나와요. 모든 측면에서 이 베타가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시장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이 베타라는 애 민감도라는 개념 한 가지 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별명은 뭐냐? 민감도 말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할 얘기인 체계적 위험이에요. 우리가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베타예요. 야, 그럼 베타는 민감도인데 그게 어떻게 체계적 위험이 되니? 우리 체계적 위험이라는 애 한번 원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거든요.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 딱 살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야, 우리 한국은행에서 올 하반기에 금리를 0.5% 인상할 거야. 알았지?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주식시장, 채권시장 전부 다 금리 0.5%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다 받아요. A라는 기업은 금리 0.5% 인상 충격을 받는데 B라는 기업은 0.5% 인상 안 시켜주고 그런 건 없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 자금조달 비용들이 다 같이 올라가니까 모든 기업들은 금리 0.5% 인상이라는 것에 대한 데미지를 다 받아들인다고요. 이런 위험들을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불러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그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수치화, 계량화시킬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죠. 그걸 계량화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0.5%만큼 금리를 올리면은요 기업마다 다 영향은 받겠지만 어떤 애들은 0.5%로 엄청나게 손실이 커질 거고 어떤 애 0.5% 올려도 크게 커지지 않을 거예요. 맞죠? 그런 애들에 대한 전체 평균을 내려놓는다면 전체 평균 값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이잖아요. 총영향. 그게 바로 그렇죠. 주식이라면 코스피 지수가 되는 거예요. 금리 0.5% 인상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몇 프로 오르고 몇 프로 떨어지는지 시장 전체의 움직임이 되겠네요. 자, 그거 대비 0.5%로 인해서 움직이는 우리 회사 주가의 움직임 이 둘을 비교해 본다면 그 둘의 차이만큼이 예를 들어 시장이 10%만큼 떨어졌는데 내 개별 주식이 15%만큼 떨어져요. 그러면 시장보다 0.5배 더 떨어진 거죠.
그죠? 50% 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1만큼 움직였을 때 우리는 1.5만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 방금 했었던 민감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베타라는 애가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 민감도의 역할도 하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대비 개별 자산에 미치는 영향, 즉 체계적 위험을 측정해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체계적 위험이 바로 뭐다? 수익률로 전환시켜주는 위험이다 이 소리예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딱 자를게요. 좀 감질맛이 나긴 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그 체계적 위험 1.5라는 게 그러면 수익률로 도대체 어떻게 전환되니? 요 이야기 할 건데 아주 중요한 이론 하나를 설명해야 돼서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컷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 베타 1.5라는 값을 이용해서요. 조금 더 풀어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까지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베타라는 애 지난 영상에서 민감도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베타가 1보다 큰 애들이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주고 하락장일 때는 베타가 1보다 작은 애들이 수익률 하락폭을 방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자산들을 편입할 때 베타를 보는 방법도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나 했고요. 두 번째로는 베타라는 애는 위험에 대한, 즉 수익에 대한 보상인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체계적 위험이라는 그 용어를 대신하는 게 바로 베타다 이런 얘기하면서 베타가 과연 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면서 수익률을 결정하는지를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정리했었죠. 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그 베타가 수익률을 결정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끼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또 아주 쉬운 예시로 한번 봐볼까요? 1억이라는 돈을 준비해서요. 총 3년 동안 이제 자기 개발을 할 예정이에요. 즉, 일을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소득 활동을 할 생각이 없고 순수하게 자기 개발해 가면서 나의 미래를 꿈꿔보겠다. 이런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1억이라는 돈이니까 매년 3,333만 원씩 쓴다면 3년을 사용하고 만 원이 남겠죠. 자,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딱 짜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생활비부터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갈지. 그래서 두드려 봤더니 3,333만 원으로는 불가능하고 4천만 원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4천만 원을 3년 동안 쓰려면 총 1억 2천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내가 준비한 돈은 1억밖에 안 돼요. 그럼 얼마가 부족해요? 2천만 원이 부족해지네요. 이때 이 부족한 2천만 원이 바로 그렇죠. 목표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은 주식 투자할 때 목표 수익률을 설정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요. 목표 수익률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에 대한 감도 안 오고 목표 수익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주식 사놓고 내가 그냥 만족스러우면 파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으면 안 파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 베타를 이용해서 이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낼 수 있다면 그 기대 수익률이 그렇죠. 목표 수익률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그럼 내가 그 2천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20%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이 나에게 20%만큼의 수익을 줄지를 계산해내서 그런 주식들을 찾아갖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려면 그 베타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네요. 이제 1억을 갖다가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입금을 한다. 예금을 가입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은행에다 예금을 가입을 하면 은행에서 뭐 아무리 고금리에 뭐 해서 금리를 잘 줘도 한 5% 정도 주면 많이 줘요. 그러니까 1억 투자하면 연말에 1억 500만 원을 지급받겠네요. 그래도 1,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은행은 안 될 것 같아. 주식시장으로 가자. 그래서 주식시장에다 1억을 딱 투자하고 나는 은행에서 1억 500만 원이었으니까 이 주식 투자에서 연말에 1억 800만 원 정도 주면 난 좀 괜찮을 것 같아. 1,200만 원 어떻게 한번 아껴보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행에서 일단 500만 원 주죠. 그런데 주식에 투자했는데 800만 원 받으면 실질적으로는 은행에 가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은행 예금 금리.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본적인 기회비용 같은 거죠. 걔를 제외하고 나면 그 위험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겨우 300만 원 이익을 더 보기를 바란다는 소리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은행처럼 안전한 애도 5%는 주는데 그 위험한 주식시장이 8%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8%에도 5%는 빼야죠. 은행에서도 어차피 주니까. 이해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어떤 경우에 맞고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맞겠어요?
그 주식이 그쵸 민감도가 매우 낮아서 시장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방어를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수익을 적게 줄 수 있겠죠. 은행 예금금리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위험이. 하지만 내가 투자한 주식이 경기에 민감하고 예를 들어 테마에 편승하는 주식이라면 겨우 8% 먹자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한 번 나면 반토막 날 수 있는데 이런 짓을 아무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분해해 보자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즉 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위험 자산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예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무위험 수익률에 해당 위험 자산이 갖고 있는 리스크인 베타가 되겠죠. 그 베타만큼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어떤 위험 자산의 최종 목표 수익률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 내가 이제 20%의 수익을 얻고 싶다면 A라는 주식을 살 때 은행이 5%의 이자를 주면은요 5% 빼요. 그럼 15%가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15%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얻는 수익이 15%니까 위험 또한 베타 또한 어느 정도 높겠죠. 15%에 상응할 정도로 높아야지 15%라는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는 게 바로 CAPM이라는 이론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주식이나 이런 금융자산들을 투자를 하면서 책을 한 번이라도 보시거나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시청하셨던 분들은요, 분명히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CAPM이라는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에요. 모든 자본과 자산들의 가격을 다 결정해내는 일반적인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링에 이 모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파보면 실은 이렇게 되게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어려운 말을 많이 쓰니까 어려울 것처럼 느끼는데 계산도 실은 엄청 단순해요. 제가 그 녹색 창에 주식들 찾아보면 베타 값들 다 나온다고 했었죠. 한번 검색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개별 주식의 베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그 베타만 알고 있다면 그 주식이 갖고 있는 예상되는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는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궁금하시죠? 네. 다음 영상에서 CAPM 갖다 놓고 베타로 계산하는 부분들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됐나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베타라는 애가 체계적 위험이 되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위험 자산의 수익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계산을 조금 하면서요. 그런 사례들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